강화도의 조용한 마을, 모든 사람들이 사탕으로 아이들을 유인하는 노파라고 수군거리던 80세 할머니 서여진. 3년 동안 두 소년의 실종 사건으로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온 그녀의 집 마당에서 경찰견이 파낸 흙 속에서 발견된 녹슨 금속 상자. 그 안에는 아이들의 물건들과 함께 할머니는 우리 편이에요라는 글귀가 적힌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왜 아무도 그 아이들의 외침을 듣지 않았을까요? 어른들의 세계에서 벌어진 은폐와 거짓말 속에서 한 명의 소녀는 살아남아 숨어 지내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영원히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진실은 너무나 오랫동안 묻혀 있었지만 이제 그 모든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목소리가 묻히는 세상에서 단 한 명의 노인이 그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시청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강화도의 조용한 논밭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입구에는 80세에 가까운 노부인이 녹슬고 잡초로 뒤덮인 집에 잠긴 소외 대문에 기대어 바닥에 앉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지나가며 시선을 피했고 몇몇 아이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길을 건너갔다. 그녀의 이름은 서여진. 3년 동안 그녀는 이웃들 사이에서 두려움의 속삭임이 되어왔다. 사탕으로 아이들을 유인하는 노파라고 한 소녀가 다른 소녀에게 속삭였다. 죽은 아이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대. 여진은 구겨진 낡은 파란색 표지에 아동 공책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 페이지들은 더러웠고 몇몇은 마른 흙으로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말하지 않고 단지 어린아이의 글씨로 쓰인 문장 위로 떨리는 손가락을 움직일 뿐이었다. 할머니가 아무한테도 말 안 하겠다고 약속하면 우린 할머니를 믿을게요. 장면이 바뀌어 큰 길로 경찰차 한 대가 멈춘다. 젊은 훈련사와 날카로운 주둥이에 하얀 털을 가진 경찰견이 내린다. 의심스러운 눈빛에 노련한 경찰관이 그들을 동행한다. 그들은 익명의 제보로 이곳에 왔다. 또 마을에 미친 소문인지 아니면 이 버려진 집에 뭔가 묻혀 있는지 한번 보자고. 개가 마당 근처 정확히 여진이 앉아있는 곳에서 냄새를 맡기 시작한다. 그 동물이 죽은 벚나무 아래의 푹신한 흙 앞에서 멈추자 경찰관들은 서로를 바라본다. 여진은 거의 목소리가 없이 중얼거린다. 그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어.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들은 누구일까? 거기에 무엇이 묻혀 있을까? 그리고 왜 그 공책이 그녀에게 있었을까? 휴대폰 진동음이 조용한 공기를 가르자 노련한 경찰관이 눈살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다. 그가 전화를 끊으며 동료에게 말했다. 본서에서 연락이 왔어. 이 집은 3년 전 실종된 두 소년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 근처래. 젊은 훈련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경찰견의 목줄을 더 단단히 잡았고 개는 더 격렬하게 땅을 파기 시작했다. 흙이 날리고 개의 숨소리가 거칠어지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저 미친 할멈이 결국 걸렸구나. 한 중년 남성이 소리쳤다. 내가 항상 그녀가 이상하다고 했잖아. 여진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표정은 슬픔보다는 안도감에 가까웠다. 그녀는 공책의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고 그곳에는 어린아이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두 소년과 한 노부인이 테이블에 앉아있는 모습, 아래에는 글씨가 있었다. 우리의 비밀 장소. 경찰견이 갑자기 흥분하며 짖기 시작했다. 그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개가 파낸 흙 속에서 무언가 플라스틱 같은 것이 보였다. 증거 보존. 노련한 경찰관이 소리쳤다. 여기 다 비우고 본부에 연락해. 수사팀 불러. 여진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다리는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어 뻣뻣했다.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오래 사용하지 않은 듯 쉬어 있었다. 내가 그때 문을 열어줬어야 했어. 젊은 훈련사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여진의 눈빛은 멀리 과거의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비가 너무 많이 왔어. 번개도 쳤고 아이들이 무서워했지. 노련한 경찰관이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다. 서여진 씨, 당신은 이제 경찰서로 가셔야 합니다. 두 소년의 실종 사건과 관련된 질문에 답해 주셔야 해요.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경찰관이 그녀를 차로 이끌 때 그녀는 갑자기 멈춰서서 벚나무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너희를 찾았어.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어. 마을 사람들은 충격과 호기심,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한 할머니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흐느꼈다. 현우랑 준석이 우리 불쌍한 아이들. 경찰견은 계속해서 땅을 파고 있었고 흙 속에서는 이제 작은 금속 상자의 모서리가 드러나고 있었다. 그것은 아이들이 그린 듯한 그림들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시간과 흙으로 인해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변해 있었다. 젊은 훈련사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다. 그는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손이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다. 열어봐야 할까요? 그가 물었다. 노련한 경찰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본부에서 열어. 이건 증거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해. 그러나 상자 위에 흙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뚜껑이 살짝 열렸고 그 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 바람에 날렸다. 젊은 훈련사가 재빨리 그것을 잡았다. 그것은 사진 한 장이었다. 두 소년이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들의 웃음 뒤로는 여진의 집이 보였다. 사진 뒷면에는 어린아이의 글씨로 쓰여 있었다. 우리의 마지막 안전한 곳, 준석이와 현우. 만약 누군가가 이걸 찾는다면 할머니는 우리를 도우려고 했다는 걸 알아주세요. 그녀는 죄가 없어요. 젊은 훈련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사진을 노련한 경찰관에게 건넸다. 경찰관의 표정이 변했다. 의심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마침내 깊은 슬픔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잊었을 때 그녀만이 기다리고 있었군. 그가 중얼거렸다. 경찰차가 여진을 태우고 떠날 때 마을은 이상한 침묵에 잠겼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비난에서 혼란과 죄책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3년 동안 그들은 그녀를 악당으로 취급했지만 진실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를 수도 있었다. 경찰견이 또 다른 장소, 집 뒤편의 작은 창고 근처에서 다시 짓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또 다른 비밀이 묻혀 있는 것 같았다. 비밀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고 오래 숨겨진 진실이 마침내 햇빛을 보게 될 것이다. 경찰견은 갑자기 흥분된 모습으로 더 깊이 파기 시작했다. 토양이 흩날리는 가운데 그 예리한 발톱은 마침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다. 비닐로 단단히 쌓인 녹슨 금속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들이 그린 듯한 별과 달, 그리고 2명의 작은 인물이 상자 표면을 장식하고 있었다. 동네 전체가 숨을 죽였다. 경찰 테이프가 서여진의 집 주변을 둘러쌌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지역 신문 기자였다. 저리 비켜, 비켜. 한 중년 여성이 군중을 밀치며 소리쳤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단정치 못했다. 내 아들이 어디 있어요? 현우는 어디 있냐고. 증거를 오염시키지 마세요, 김씨. 나이든 경찰관이 그녀를 제지하며 말했다. 모든 것이 조사 중입니다. 여성은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세 해 동안 찾았어요.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다. 노파가 증거를 숨기고 있었어. 우리는 항상 그녀가 아이들을 유인했다고 의심했잖아. 그래, 항상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고 다녔지. 또 다른 목소리가 가세했다. 혼란스러운 소리들이 마을을 채우는 동안 서울에서 온 특별수사팀이 도착했다. 그들은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증거 수집에 착수했다. 상자는 조심스럽게 봉인되어 경찰 차량으로 옮겨졌다. 강화경찰서 조사실, 흰 벽과 형광등 불빛 아래 서여진은 금속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은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 앞에는 젊은 여성 형사와 나이든 남성 형사가 앉아 있었다. 서여진 씨, 여성 형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발견된 상자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여진은 고개를 들어 형사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은 이제 맑고 또렷했다. 알고 있었어요. 그건 아이들의 비밀 상자였어요. 남성 형사가 의자를 끌어당기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럼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죠? 3해 동안이나. 여진의 입술이 떨렸다. 신고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형사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여성 형사가 태블릿을 꺼내 기록을 확인했다. 여기 기록에는 그런 신고가 없는데요. 신고는 있었어. 갑자기 문이 열리며 또 다른 경찰관이 들어왔다. 저기 아래 파일실에 묻혀 있었어. 우선순위 낮음으로 분류되어 있었지.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여진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들이 처음 왔을 때 그녀가 마침내 말하기 시작했다.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현우는 입술이 터져 있었고 준석이는 등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그들은 그저 따뜻한 곳에서 하룻밤만 자고 싶다고 했어요. 부모님에게서 떨어져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들에게 밥을 주고 따뜻한 우유를 끓여줬어요. 그들은 내게 비밀을 말해줬어요.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지만 나는 두려웠어요. 그들이 돌아가야 한다고, 선생님에게 말해야 한다고 했더니 그들은 도망갔어요. 다른 방에서는 법의학팀이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고 있었다. 그들은 장갑을 끼고 조명 아래에서 내용물을 하나씩 꺼냈다. 학교 교복 단추 하나. 이건 강화초등학교 것이군. 한 팀원이 말했다. 부러진 펜던트 형제라고 새겨져 있어. 또 다른 팀원이 말했다. 그리고 이건 작은 손전등, 건전지가 새어있고 깨져 있네. 팀장이 사진을 찍으며 말했다. 이걸 실종가동 신고서와 대조해봐. 특히 현우와 준석의 소지품 목록. 경찰서 밖에서는 이제 소문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TV 뉴스밴이 도착했다. 새하에 전 실종된 어린이들의 단서 발견이라는 자막이 화면에 떠올랐다. 서여진의 집으로 돌아온 경찰 수색팀은 이제 더 넓은 영역을 수색하고 있었다. 경찰견은 집 뒤편의 작은 창고 근처에서 또다시 강하게 반응했다. 여기 또 있어요. 젊은 경찰관이 소리쳤다. 창고 안에 작은 매트리스와 이불, 아이들의 그림이 그려진 종이들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구석에는 음식 통조림과 물병이 정리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오랫동안 숨어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한 것처럼. 경찰서로 돌아가는 경찰차 안에서 형사는 서여진에게 물었다. 아이들이 정말로 당신의 집에서 숨어 있었나요? 여진은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봄비가 유리창에 부드럽게 떨어지고 있었다. 아니요. 그들은 창고에 있었어요. 아무도 찾지 못하게. 하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폭우였어요. 그날 밤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눈물이 그녀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문을 열어줬어야 했어요. 그들이 두려워서 문을 두드렸을 때. 하지만 나는 무서워서. 형사의 전화기가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고 잠시 경청한 후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금 바로 올게요. 그는 전화를 끊고 운전석에 말했다. 본서로 빨리 가자. 법의학팀이 상자 속 종이에서 DNA 검사를 했어. 2아이 중 1명과 일치해. 경찰서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보였다. 형사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회의실에는 현우와 준석의 부모들이 모여 있었다. 현우의 어머니는 흐느끼고 있었고 준석의 아버지는 벽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치고 있었다. 무서운 뜻이야. 내 아들이 어디 있다는 거야? 수사팀장이 그들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DNA 결과에 따르면 상자에서 발견된 혈흔은 준석이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 노파가 내 아들을 해친 거야. 준석의 아버지가 소리쳤다. 그 순간 여진이 조사실에서 나왔다. 그녀는 흔들리는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와 부모들 앞에 서더니 갑자기 준석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용서해 주세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아들은 당신이 두려워서 도망친 거예요. 방 안이 순간적으로 침묵에 잠겼다. 그때 젊은 경찰관이 갑자기 뛰어들어왔다. 팀장님, 경찰견 목줄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접힌 작은 종이 쪽지였다. 펼쳐보니 어린아이의 글씨체로 쓰여 있었다. 준석이가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글씨는 거기서 끊겨 있었다. 빗방울이 마른 땅을 두드리던 3년 전의 늦가을 오후, 강화도 소나무 숲으로 이어지는 학교 뒷길에는 두 소년의 발자국이 이어졌다. 현우와 준석은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침묵 속에 걸었다. 그들의 운동화는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교복은 구겨져 있었다. 키가 더 큰 준석은 숨을 헐떡이며 자주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등에는 보이지 않는 멍 자국이 옷달에 숨겨져 있었다. 아직도 아파? 현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눈은 여전히 땅에 고정되어 있었다. 준석은 대답하는 대신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숨기려 했다. 그는 13살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훨씬 더 어린아이처럼 보였다. 아빠가 찾으러 올 거야. 항상 그랬잖아. 현우가 중얼거렸다. 그는 11살이었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지친 어른의 체념이 서려 있었다.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다. 날카롭고 화난 듯한 소리였다. 두 소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현우야, 어디 있어 이 망할 놈아. 현우의 아버지의 목소리가 마을길을 타고 울려 퍼졌다. 준석이 재빨리 현우의 손을 잡아 끌었다. 빨리 숲으로 가자. 그들은 소나무 숲으로 통하는 작은 오솔길로 뛰어들었다. 가시덤불이 그들의 교복 바지를 긁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뒤에서는 현우 아버지의 거친 발소리와 욕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저기 숨자. 준석이 속삭였다. 오래된 참나무 뒤를 가리키며 두 소녀는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그들의 심장은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미친 듯이 뛰었다. 현우의 입술은 떨림을 멈추지 못했고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석은 친구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그가 속삭였다. 금방 지나갈 거야.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가 잠시 멈췄다. 그들은 숨을 죽였다. 현우의 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보는 소리가 들렸다. 병 깨지는 소리와 함께 욕설이 이어졌다. 그는 분명 술에 취해 있었다. 집에 돌아오면 너 죽은 줄 알아? 그의 목소리가 다시 멀어지기 시작했다. 두 소녀는 최소한 10분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빗방울은 더 굵어졌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숲을 통과하며 그들의 얇은 교복을 관통했다. 이제 어떡하지?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준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서쪽 길로 가자. 거기 버려진 창고가 있어. 전에 거기서 쉰 적 있어. 그들은 천천히 숲속 깊은 곳으로 걸어갔다. 하늘에서는 비가 점점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교복은 순식간에 흠뻑 젖었고 머리카락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숲은 더욱 음산해졌다.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으스스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멀리서는 개구리 울음소리와 함께 때때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준석아, 나 무서워. 현우가 속삭였다. 친구의 소매를 꽉 잡으며. 준석은 용기를 내려 노력했지만 그의 눈에도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내가 지켜줄게. 그때 갑자기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두 소녀는 얼어붙었다. 어둠 속에서 한 형체가 다가오고 있었다. 누구세요? 준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본능적으로 현우를 자기 뒤로 숨기며. 숲속의 어둠에서 한 노부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비닐 우산을 들고 있었고 등에는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가득했다. 아이고, 이런 날씨에 학생들이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서여진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두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성인들은 항상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다. 여진은 그들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어냈다.
그녀는 한 발 물러섰다. 숲에서 약초를 좀 캐러 왔었단다.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많이 추워 보이는구나. 우리 집이 가까워. 따뜻한 생강차 한 잔 마시고 갈래? 준석은 현우와 눈을 마주쳤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생각을 교환했다. 숲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고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우린 집에 가기 싫어요. 준석이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확고했다. 여진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와 동정심이 서려 있었다. 그렇구나.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 밤만이라도 쉬고 싶니? 현우의 입술이 떨렸다. 우리는 그냥 한 밤만 소리 없이 자고 싶어요. 그 말에 여진의 눈에 순간 슬픔이 스쳤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따라오렴. 아무도 너희를 찾지 못할 거야. 그들은 숲을 빠져나와 작은 오솔길을 따라 걸었다. 비는 계속해서 내렸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우산이 있었다. 여진은 천천히 걸었고 때때로 뒤를 돌아보며 두 소년이 잘 따라오는지 확인했다. 그녀의 집은 마을 외곽의 작은 언덕 위에 있었다. 오래된 기와지붕 한옥이었지만 따뜻한 불빛이 창문을 통해 새어 나왔다. 뒷뜰에는 작은 창고와 텃밭이 있었다. 이리와. 여진이 그들을 창고로 이끌었다. 여기가 더 안전할 거야. 집 안보다. 창고 안은 놀랍도록 깔끔했다. 작은 매트리스가 놓여 있었고 담요와 베개도 준비되어 있었다. 구석에는 책들이 쌓여 있었고 작은 램프가 따뜻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다. 가끔 이웃집 손자가 놀러와서 여기서 자곤 했단다. 여진이 설명했다. 이제는 서울로 이사가서 오지 않지만 항상 준비해두지. 준석과 현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추위에 굳었던 몸이 따뜻한 공기에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배고프지? 금방 뭐 좀 가져올게. 여진이 말하며 집 쪽으로 향했다. 그녀가 사라지자 준석은 현우에게 속삭였다. 괜찮을까? 어른들은 항상. 그래도 여기가 집보다 나아. 현우가 대답했다. 창고 안을 둘러보며. 여기선 아빠가 날 찾지 못할 거야. 여진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따뜻한 생강차와 김치찌개, 밥을 담은 쟁반을 들고 있었다. 음식의 향기가 창고 안을 가득 채웠다. 먹어라.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니? 왜 집에 가기 싫은지. 두 소녀는 처음에는 말하기를 주저했다. 하지만 따뜻한 음식과 여진의 부드러운 태도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아빠가.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엄마가 떠난 뒤로 더 심해졌어요. 준석은 친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셔츠를 들어 올렸다. 그의 등에는 여러 개의 보라색 멍이 있었다. 아버지는 내가 모든 일을 잘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마침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우리가 선생님께 말해야 해. 이건 계속되면 안 돼. 두 소년의 눈에 공포가 번쩍였다. 안 돼요. 현우가 소리쳤다. 그러면 아빠가 더 화낼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준석이 간절히 부탁했다. 약속해 주세요. 그러면 우린 할머니를 믿을게요. 여진은 괴로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그냥 하루만요. 현우가 애원했다. 한 밤만 소리 없이 자게 해주세요. 바깥에서는 비가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천둥 소리가 울렸고 번개가 순간적으로 창고 내부를 환하게 비췄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여진은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룻밤만. 하지만 내일은 꼭 도움을 구해야 해. 그날 밤 비는 강화도 전체를 뒤덮었다. 전례 없는 폭우가 섬을 강타했고 작은 가을들은 순식간에 불어났다. 산사태 경고가 발령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집 안에 갇혀 있었다. 창고에서는 두 소년이 처음으로 오랫동안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여진은 그들에게 이야기책을 읽어주었고 작은 녹음기로 그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나중에 들려주려고 그녀가 설명했다.
너희가 얼마나 용감한 아이들인지 기억하게. 그날 밤 산사태가 숲의 일부를 덮쳤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했다.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센터의 형광등 불빛 아래 신하우는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밤하늘을 대신하고 있었다. 벽시계는 이미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피곤함보다 결의가 더 짙게 서려 있었다. 해우는 29살의 신임 아동복지사였다. 짧은 검은 머리에 단정한 정장 차림.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누구보다 강인했다. 그녀의 손에는 강화돼서 온 팩스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실종 아동 사건 재개, 증거물 발견.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았다. 화면 속에는 3년 전 실종된 두 소년의 파일이 열려 있었다. 현우와 준석. 그들의 학교 사진 속 얼굴은 밝게 웃고 있었지만 해우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직감했다. 3년 전에도 신고가 있었다고? 그녀는 중얼거렸다. 오래된 보고서를 넘기며 거기에는 희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서여진 78, 신고 접수, 아동학대 의심, 우선순위 낮음으로 분류.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신고자 정신상태 불안정 의심, 추가 조사 필요성 낮음. 해우는 이마를 찡그렸다. 누가 이런 판단을 내렸지? 그녀는 서류 하단의 서명을 확인했다. 박정우 경위. 현재 강화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바로 그 경찰관이었다. 이상하네. 해우는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다. 김 팀장님, 저 신하윤입니다. 강화도 실종가동 건으로 내일 현장에 가보려고 합니다. 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우는 강화도로 향하는 버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두꺼운 파일철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현우와 준석의 가정환경조사 보고서, 학교 성적표, 그리고 실종 당시의 목격자 진술이 담겨 있었다. 특히 그녀의 관심을 끈 것은 소년들의 담임 교사가 작성한 메모였다. 현우는 종종 멍이 든 채로 등교,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함. 준석은 최근 성적 급락, 교우관계 위축, 부모 상담 요청했으나 불참. 버스 창밖으로 강화도의 푸른 논밭이 지나갔다. 늦가을의 햇살이 들판을 황금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해운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강화경찰서에 도착한 해운은 즉시 사건 담당자들과의 회의에 참석했다. 좁은 회의실 안에는 박정우 경위, 법의학 팀장, 그리고 젊은 형사 한 명이 앉아 있었다. 아, 서울에서 오셨군요. 박경희가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표정은 해운을 반기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사실 우리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만 해운은 예의 바르게 미소 지었다. 중앙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라서요. 3년이나 미해결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파일을 펼쳤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소년들이 실종되기 전 서여진 할머니께서 아동학대 신고를 하셨더군요. 하지만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경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당시에는 그 할머니의 신고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겠죠. 판단 근거가 무엇이었나요? 해운이 차분히 물었다. 침묵이 흘렀다. 박경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새로운 증거가 나왔으니 그걸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게 좋겠군요. 그들은 증거 보관실로 향했다. 발견된 금속 상자와 그 안의 물건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학교 단추, 손전등, 그리고 이 깨진 펜던트, 법의학 팀장이 설명했다. 펜던트에서 준석이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혈흔이 묻어 있었거든요. 해우는 조심스럽게 펜던트를 집어들었다. 절반으로 깨진 하트 모양이었고 영원한 형제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다른 절반은 어디 있죠?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형사가 대답했다. 아마도 현우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가 아직 살아있다면요.
혜운의 시선이 박경희에게 향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서여진 할머니를 직접 만나보고 싶습니다. 혜운이 말했다. 구치소의 면회실은 차갑고 삭막했다. 여진은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은 테이블 위에서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신하은입니다. 서울에서 온 아동복지사예요. 혜은이 부드럽게 말했다. 할머니, 현우와 준석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여진의 눈이 갑자기 생기를 띄었다. 그 애들 찾았어요? 혜은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께서 3년 전에 신고하셨다고요? 아이들이 학대받고 있다고? 여진은 눈을 감았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는 듯했다. 그 애들 너무 무서워했어요. 집에 가기 싫어했어요. 준석이 등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현우는 그 아이는 눈빛이 죽어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하셨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요. 여진의 입술이 떨렸다. 그 경찰관이 내가 미쳤다고 했어요. 아이들을 유인하려 한다고. 하지만 난 그저 그들을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혜우는 노트에 뭔가를 적었다. 그리고 폭풍이 치던 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여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문을 열어줬어야 했어요. 그들이 두려워서 문을 두드렸을 때, 하지만 나는 무서워서. 그녀의 말은 흐느낌에 묻혔다. 혜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제가 진실을 찾을게요. 약속할게요. 면회를 마치고 나온 혜우는 결의에 찬 표정으로 경찰서로 향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가득했다. 왜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누가 이 모든 것을 은폐했을까? 혜운이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갑자기 분주해져 있었다. 경찰관들이 뛰어다니고 있었고 무정위에서는 긴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무슨 일이죠? 혜운이 젊은 형사에게 물었다. 경찰견이 서여진 할머니 집 뒤편에서 또 다른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시멘트로 덮인 옛 우물이에요. 혜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가봐야겠네요. 서여진의 집 앞에는 이미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있었다. 노란색 경찰 테이프가 집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고 경찰관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뒷뜰에서는 시멘트를 깨는 소리가 들렸다. 혜운은 박경희의 옆에 섰다. 혹시 아이들이... 그녀가 말을 꺼내기 어려워했다. 박경희는 표정이 어두웠다. 아직 모릅니다. 시멘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그때 작업하던 경찰관 하나가 소리쳤다. 뭔가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경찰관은 장갑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들어 올렸다. 그것은 아이들의 담요였다. 작고 파란색이었으며 한쪽에는 준석이라는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다.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준석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경찰 테이프를 뚫고 달려왔다. 내 아들이 어디 있어요? 경찰관들이 그녀를 붙잡았지만 그녀의 울음소리는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다. 혜우는 멍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문득 그녀의 시선이 박경희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놀랍게도 그의 표정에는 슬픔이나 충격보다는 불안이 서려 있었다. 그날 저녁 혜우는 임시 숙소의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는 현우와 준석의 부모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정보가 나타났다. 현우의 아버지는 음주운전과 가정폭력으로 여러 번 체포된 전과가 있었다. 그리고 준석의 아버지는 강화경찰서의 후원자였다. 그는 지역 건설회사의 사장이었고 경찰서 신축 공사를 맡았었다. 이것 때문이었구나. 혜운이 중얼거렸다. 갑자기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는 없었다. 여보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잠시 침묵 후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아동복지사 신하은 씨신가요?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3년 전 강화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현우와 준석의 담임이었죠. 혜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선생님,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교사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 있었다.
그 아이들이 사라지기 전 저도 아동학대 신고를 했었어요. 하지만 그 신고도 묻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갑자기 다른 학교로 정은되었죠. 해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누가 묻었나요? 경찰과 준석이 아버지의 압력이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인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전화가 갑자기 끊겼다. 해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진실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시스템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한 것이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실패를 은폐하려 했다. 해우는 결심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는 이 침묵을 깨뜨릴 것이다. 아침 안개가 강화도의 언덕을 감싸고 있었다. 우물발굴 작업은 밤새 계속되었고 이제 작업자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긴장감이 역력했다. 해우는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노란 경찰 테이프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우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몸을 돌렸다. 젊은 형사가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럼 무엇이 발견됐나요? 해운이 물었다. 아이들의 물건들이요. 옷, 담요, 몇 권의 책, 그리고 이것. 형사는 증거 봉투를 열어 그 안의 내용물을 보여주었다. 작은 일기장이었다. 파란색 표지에는 준석의 비밀 일기라고 쓰여 있었다. 해운의 심장이 빨라졌다. 내용을 확인해 봤나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법의학팀에서 지문 분석 중입니다. 하지만 한 페이지가 접혀 있었어요.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 한 장을 해운에게 건넸다. 어린아이의 글씨로 쓰여진 문장이었다. 할머니는 우리 편이에요. 누구도 우리 말을 안 들어주지만 할머니는 들어줘요. 해운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걸 보면 서여진 할머니는 아이들을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도우려 했던 것 같네요. 형사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본 후 목소리를 낮췄다. 사실 박경인 님이 이 증거를 기록에서 제외하려고 했어요. 제가 몰래 복사해 온 겁니다. 해우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 그런 짓을?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들의 대화는 갑작스러운 소음에 의해 중단되었다. 차량 여러 대가 현장으로 들이닥쳤다. TV 방송국 밴이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형사가 중얼거렸다. 질문 세례가 쏟아졌다. 플래시 불빛이 해운의 눈을 찔렀다. 실종된 아이들의 유해가 발견됐습니까? 서여진 할머니가 살인범인가요? 경찰은 3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준석의 부모였다. 아버지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어머니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카메라 앞으로 걸어갔다. 우리 아들을 찾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흐느꼈다. 그녀의 메이크업은 완벽했고 손에는 준석의 사진을 들고 있었다. 해우는 이 모든 광경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무언가 진실되지 않은 마치 연출된 듯한 느낌이었다. 저 사람들 정말 슬퍼하는 걸까요? 그녀가 형사에게 속삭였다.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준석이 아버지는 지역에서 유명한 사업가입니다. 평소에는 아들에게 관심도 없었다고 하던데 다른 한편에서는 현우의 아버지가 경찰 테이프를 뚫으려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알코올 냄새가 강하게 풍겼다. 내 아들이 어디 있어? 이 망할 할머니가 데려간 거지? 그가 소리쳤다. 경찰관들이 그를 저지하는 동안 해우는 빠르게 현장을 벗어나 서여진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더 많은 단서를 찾아야 했다. 집안은 놀랍도록 깔끔했다. 오래된 가구들이지만 모두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다. 벽에는 풍경화 몇 점과 함께 아이들이 그린 듯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해우는 조심스럽게 방 안을 살펴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낡은 책장에 멈췄다. 거기에는 동화책들과 함께 사진첩이 꽂혀 있었다. 그녀는 사진첩을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의 서여진과 한 남자의 사진이 있었다. 그들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페이지를 넘기자
어린 소년의 사진이 나왔다. 그 뒤로는 소년이 자라나는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이어졌다. 그러다 갑자기 사진이 끊겼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신문 기사가 붙어 있었다. 강화도 해변에서 10살 소년 익사 사고. 날짜는 20년 전이었다요. 그녀의 아들이었구나. 혜운이 중얼거렸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혜운은 재빨리 사진첩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박경희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짜증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추가 증거를 찾고 있었어요. 혜운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서여진 할머니가 정말로 아이들을 해칠 이유가 있었을까 의문이 들어서요. 그건 우리 일입니다. 당신은 서울로 돌아가는 게 좋겠소. 혜운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박경희님, 왜 3년 전 서여진 할머니의 학대 신고를 무시하셨나요? 박경희의 얼굴이 굳었다. 그의 대답은 밖에서 들려온 소란에 의해 중단되었다. 누군가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빨리 나오세요.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우물발굴 현장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법의학팀이 검은색 자루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리고 있었다. 준석의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땅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해서 터졌다. 혜우는 충격에 빠져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무언가가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준석 아버지의 표정이었다. 그의 눈에는 슬픔보다는 안도감이 서려 있는 것 같았다. DNA 검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의학 팀장이 말했다. 하지만 크기로 보아 아이의 것이 맞습니다. 카오스 속에서 혜우는 젊은 형사를 발견했다. 그가 그녀에게 손짓했다. 무슨 일이에요? 혜운이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형사가 속삭였다. 우물 바닥에서 옷 조각이 발견됐는데 그건 아이들이 실종된 날로부터 최소 1년 후에 제조된 것이에요. 혜운의 눈이 커졌다. 그게 무슨 누군가 증거를 조작하고 있어요. 그들의 대화는 갑작스러운 소동으로 중단되었다. 마을 주민 한 명이 군중 사이를 뚫고 나왔다. 저 할 말이 있어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로 긴장한 표정이었다. 사실 저는 실종 사건 이후에도 그 아이를 봤어요. 무슨 소리야? 현우의 아버지가 소리쳤다. 약 1년 전이었어요. 새벽에 일을 나가는데 서여진 할머니 집에서 한 아이가 뛰어나오는 걸 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동네 아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실종 포스터를 보고 그 아이가 현우라는 걸 알게 됐죠. 현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혜우는 박경희의 표정을 살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다.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 누군가가 외쳤다. 남자는 불안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저 협박을 받았어요. 입을 다물라고. 누구한테? 혜운이 다가가 물었다. 남자의 시선이 잠시 준석의 아버지를 향했다가 이내 바닥으로 떨어졌다. 기억이 안 납니다. 혜운은 이제 확신했다. 이 사건에는 훨씬 더 깊은 비밀이 있었다. 아이들은 단순히 실종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서여진은 범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서여진을 위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은 서여진의 집 지붕을 두드리며 침묵 속에 메아리 쳤다. 혜우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와 구경꾼들의 소음이 멀어진 지금 집 안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다. 창밖으로는 경찰들이 여전히 우물 주변을 조사하고 있었다. 혜우는 천천히 집 안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그녀는 서여진의 침실로 향했다. 작은 방에는 낡은 침대와 화장대, 그리고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젊은 시절의 서여진과 그녀의 아들로 보이는 소년의 사진이었다. 혜운의 시선이 책상 서랍에 멈췄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정돈되어 있었다. 편지, 영수증, 그리고 오래된 테이프, 녹음기. 해우는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예전에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던 카세트 플레이어였다. 테이프가 아직 안에 꽂혀 있었다. 해우는 잠시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 딸깍 소리와 함께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다. 그리고 갑자기 어린 소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준석이, 나 무서워. 다른 소년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쉿, 할머니가 우리를 돌봐주신대. 그냥 하룻밤만 더. 해운의 심장이 빨라졌다. 그녀는 녹음기를 더 가까이 귀에 대고 들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빗소리가 이어졌다. 그리고 갑자기 큰 소음, 마치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으악, 소년들의 비명이 녹음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애들아, 어디 있니? 서여진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다시 소음과 함께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서여진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안 돼, 제발, 죽지 마, 누구든지, 제발. 해우는 충격에 손이 떨렸다. 그녀는 녹음기를 꽉 쥐었다. 그 순간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뭐 하세요? 해우는 급히 돌아섰다. 박경희가 문간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증거를 찾고 있었어요. 해운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개인 물건을 뒤지는 건 영장 없이는 불법입니다. 해운은 녹음기를 들어 보였다. 이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어요. 박경희의 눈이 커졌다. 그는 재빨리 다가와 녹음기를 낚아챘다. 이건 증거로 압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해운이 항의했다. 그 녹음 내용을 들어보셨나요?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서여진 할머니가 그들을 구하려 했다는 증거예요. 박경희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당신은 이제 이 수사에서 빠지는 게 좋겠소. 당장 서울로 돌아가시오. 해운은 물러서지 않았다. 왜 진실을 두려워하는 거죠? 누구를 보호하려는 겁니까? 박경희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가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젊은 형사가 다급하게 방으로 들어왔다. 팀장님, 법의학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해의 DNA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경희는 해운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그래서 준석이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망 시점이 예상과 다릅니다. 최소 6개월 전, 아마도 1년 이내의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해운의 눈이 커졌다. 그럼 아이들이 실종된 지 2년 후에 준석이가 사망했다는 거네요. 박경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녹음기를 내려다보았다가 갑자기 방을 나가버렸다. 해운은 젊은 형사와 눈을 마주쳤다. 그 녹음기 복사본이 있나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제가 이미 녹음 내용을 들었어요. 제 핸드폰으로 일부를 녹음했죠. 해운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다. 보여주세요. 형사는 주변을 살핀 후 핸드폰을 꺼냈다. 그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아이들의 목소리와 함께 무너지는 소리, 그리고 서여진의 절규가 다시 들렸다. 이 녹음은 서여진 할머니가 아이들을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구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해운이 말했다. 맞아요. 하지만 왜 팀장님이 이걸 숨기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해운은 생각에 잠겼다. 준석이의 아버지와 관계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는 강화돼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형사가 목소리를 낮췄다. 박경희님은 준석이 아버지와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리고 경찰서 신축 공사를 준석이 아버지의 회사가 맡았죠. 해운의 눈이 커졌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왜 도망쳤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들은 학대받고 있었고 누구도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직 서여진 할머니만이. 형사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고 잠시 경청했다. 그의 표정이 밝아졌다. 정말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해운에게 말했다. NGO에서 연락이 왔어요. 2년 전 부산에서 한 노숙 소년을 발견했답니다.
그 아이의 사진을 보내왔는데 형사는 핸드폰 화면을 혜운에게 보여주었다. 지저분하고 마른 얼굴이었지만 분명 현우였다. 살아있어. 혜운이 속삭였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다. 그들은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다. 서여진의 집을 나서는 순간 혜운은 뒤를 돌아보았다. 빗속에서 그 오래된 집은 마치 슬픔에 잠긴 것처럼 보였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그들은 즉시 영상통화를 준비했다. 부산의 NGO와 연결되었고 화면에는 마른 소년의 모습이 나타났다. 현우야? 혜운이 부드럽게 물었다. 소년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난 서울에서 온 아동복지사 신하은이야. 너를 찾고 있었어.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석이 형은 괜찮아요? 혜운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현우야, 우리가 널 만나러 갈게. 그때 모든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거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갑자기 그가 물었다.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혜운의 마음이 아팠다. 할머니는 지금 병원에 계셔. 호흡이 좀 불편하시거든. 하지만 네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가 도망쳐서 미안해요. 그날 밤에 현우야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혜우는 모니터 앞에서 한동안 현우와 대화를 나눴다. 소녀는 조금씩 이야기를 시작했다. 폭풍우가 치던 날 창고 지붕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준석이가 그를 밀어 구했다는 것. 하지만 준석이는 무너진 지붕 아래 갇혔다고 했다. 저는 도망쳤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야, 넌 정말 용감했어. 이제 우린 널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통화가 끝나고 혜우는 젊은 형사와 함께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서여진은 이 소식을 들어야 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다. 혜우는 서여진의 병실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문을 열자 창백한 얼굴의 서여진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가 그녀의 얼굴을 덮고 있었고 심장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혜우는 조심스럽게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서여진 할머니 들리세요? 제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여진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그녀의 시선은 흐릿했지만 혜운을 인식하는 듯했다. 현우를 찾았어요. 살아있어요. 여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산소 마스크를 천천히 내리려 했다. 혜운이 그녀를 도왔다. 정말이에요. 여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다. 네, 정말이에요. 현우가 할머니께 전화하고 싶어 해요. 혜우는 태블릿을 꺼내 영상통화를 연결했다. 화면에 현우의 얼굴이 나타났다. 여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할머니, 현우가 말했다. 눈물을 참으며. 미안해요. 저 때문에? 여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탓이야. 내가 문을 열어줬어야 했는데. 현우는 울기 시작했다. 준석이 형이 저를 구했어요. 그리고 저는 도망쳤어요. 제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야, 얘야. 여진이 속삭였다. 네 잘못이 아니야. 그들의 대화는 간간히 흐느낌으로 중단되었다. 혜우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그들에게 사적인 시간을 주기 위해. 복도에서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서울에 있는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팀장님, 저 혜운입니다. 중요한 발견이 있어요. 그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준석이 아버지와 박경희의 관계, 녹음기의 내용, 그리고 현우가 살아있다는 사실까지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팀장이 말했다. 서울에서 특별수사팀을 보내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지역경찰의 손을 벗어났어요. 혜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병실로 돌아가자 여진은 태블릿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현우와의 대화가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은 것 같았다. 혜우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할머니.
여진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고마워요. 창밖으로는 비가 그치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빛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부산역 앞 광장은 사람들로 붐볐다. 출근길 직장인들과 관광객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가운데 해우는 초조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다. 그녀 옆에는 젊은 형사가 서 있었고 서울에서 온 특별수사팀의 팀장인 김민석 검사가 전화 통화를 마치고 있었다. 현우를 보호하고 있는 NGO 측에서 곧 도착한대요. 김 검사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다. 아이의 상태가 불안정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하네요. 해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현우를 찾게 된 것은 기쁜 일이지만 그가 겪었을 트라우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저기 오네요. 젊은 형사가 손을 들어 가리켰다. NGO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작은 소년의 손을 잡고 다가오고 있었다. 현우는 이제 14살이 되었지만 또래보다 훨씬 작고 마른 체구였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까만 눈동자는 불안과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해우는 천천히 다가갔다. 안녕 현우야. 난 신하윤이야. 전화로 얘기했던.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인사했다.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안녕하세요. NGO 직원이 설명했다. 현우는 2년 전 부산역 근처에서 길거리 생활을 하던 중 발견됐어요. 처음에는 이름도 말하지 않았죠. 우리 쉼터에서 지내다가 몇 달 전 노인 재활용 수거자분과 함께 생활하게 됐어요. 해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야, 우리가 너에 대해 걱정했어. 할머니도 정말 보고 싶어 하셨어.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작은 가방을 더 꽉 쥐었다. 할머니, 정말 화나지 않으셨어요? 해운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니, 할머니는 네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기뻐하셨어. 지금은 병원에 계시지만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들은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창가 자리에 앉은 현우는 따뜻한 코코아를 받자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전함인지 그의 어깨가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 같았다. 현우야, 김 검사가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 네가 편안하게 느낄 때만 이야기해도 돼. 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손가락이 컵 표면을 따라 작은 원을 그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창고에 있었는데 천둥 소리가 너무 커서 무서웠어요. 준석이 형이 저를 안심시켜줬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해우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그때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르릉 소리와 함께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석이 형이 저를 밀어냈어요. 빨리 나가 하면서요. 제가 밖으로 나오자마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형이 소리를 질렀어요. 해우는 조심스럽게 현우의 손을 잡았다. 소년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숲으로 뛰어갔어요. 비가 계속 내렸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큰 나무 아래에서 잤어요. 그리고 다음 날 현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다음 날 마을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뉴스에서 두 소년 실종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말하길 할머니가 우리를 해쳤다고. 김 검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기로 했구나?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석이 형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제 탓으로. 그리고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준석이 아버지가. 그분은 항상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부산까지 오게 됐니? 해운이 물었다. 기차역까지 걸어갔어요. 역에서 기차에 몰래 탔어요. 아무도 저를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현우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더럽고 구겨진 파란색 공책이었다. 이걸 계속 가지고 다녔어요. 여기에 모든 것을 썼어요. 해우는 공책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어린아이의 글씨로 가득한 페이지들에는 슬픔,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이 묻어났다. 한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할머니는 우리 편이었어요.
할머니만이 우리 말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페이지에는 제가 숨어서 할머니가 의심받았다면 저는 정말 나쁜 아이예요. 혜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공책을 다시 현우에게 돌려주었다. 현우야, 넌 나쁜 아이가 아니야. 너무 무서운 상황에서 살아남으려고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거야. 현우는 공책을 꼭 껴안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준석이 형은 정말로 죽은 거예요? 김 검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DNA 검사 결과 우물에서 발견된 유해는 준석이의 것이 맞았어. 하지만 우리가 알아낸 바로는 그건 최근의 일이야. 네가 도망친 지 훨씬 후의 일이란다. 현우의 눈이 커졌다. 그럼 그날 밤에 형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혜운이 말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준석이도 그날 밤 어떻게든 살아남았을 거야.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그 후에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 현우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충격, 혼란, 그리고 희미한 희망의 빛. 제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혜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네 잘못이 아니야, 현우야. 어른들이 너희를 보호했어야 했어. 시스템이 너희를 실망시켰어. 그들은 카페에서 나와 호텔로 향했다. 현우는 피곤해 보였다. 오랜 시간 숨겨왔던 이야기를 털어놓은 후에 탈진 상태였다. 호텔 로비에서 김 검사가 전화를 받았다. 그의 표정이 밝아졌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다. 서울에서 특별수사팀이 박경희와 준석이 아버지를 체포했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로요. 그리고 준석이의 어머니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혜운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얘기를 했대요? 준석이는 그날 밤 살아남았대요. 현우가 도망친 후 준석이는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아이가 가출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심한 구타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김 검사는 현우를 흘끗 보았다. 소녀는 이미 지쳐 보였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혜운에게만 들리도록 말을 이었다. 준석이 어머니에 따르면 남편이 아이를 실수로 죽였대요. 그리고 그들은 시체를 숨겼다가 최근에 서여진 할머니 집 우물에 유기했답니다. 현우가 발견되면 모든 게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던 거죠. 혜우는 충격에 손으로 입을 가렸다. 너무 끔찍해요. 준석이 어머니가 모든 증거를 제공했어요. 이제 정의가 실현될 겁니다. 그날 밤 혜우는 병원으로 서둘러 갔다. 서여진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의사들은 그녀가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했다. 병실에 들어서자 여진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약했지만 규칙적이었다. 할머니, 혜운이 부드럽게 불렀다. 저예요, 혜운이에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여진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그녀의 시선은 흐릿했지만 혜운을 알아보는 듯했다. 현우를 데리고 왔어요. 내일 할머니를 만나러 올 거예요.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어요. 할머니가 옳았어요. 할머니는 아이들을 보호하려 하셨던 거예요. 여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가냘픈 손을 들어 혜운의 손을 잡으려 했다. 혜운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여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아이들이 내 잘못이 아니었군요. 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영웅이셨어요. 여진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혜우는 그녀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도 진실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강화도의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묘지는 오전에 부드러운 햇살에 물들어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마을 주민들, 경찰관들, 그리고 서울에서 온 취재진까지 모두 조용히 준석을 위한 상징적인 장례식 자리에 섰다. 현우는 검은 정장을 입고 혜운의 옆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새해 만에 처음으로 고향에 돌아온 그는 이제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목사가 앞으로 나와 기도를 시작했다. 나무 십자가 앞에는 준석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활짝 웃고 있는 13살 소년의 모습, 영원히 그 나이로 남게 될 준석.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진실이 너무 늦게 밝혀져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 날에 목사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해우는 주변을 살폈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에는 슬픔과 함께 부끄러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들 중 대다수는 3년 동안 서여진을 범인으로 몰았던 사람들이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비극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한 결과였음을. 현우의 어깨가 떨렸다. 그는 손에 꽉 쥐고 있던 파란 공책을 바라보았다. 그 공책은 이제 깨끗이 복원되어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혜은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오늘 저는 현우가 가지고 있던 공책에서 발견된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싶습니다. 이것은 준석이 쓴 마지막 글입니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현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혜우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언젠가 누군가 이 공책을 발견한다면 할머니가 우리의 친구였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할머니는 우리에게 별이 된 소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나도 언젠가 별이 되어 현우를 지켜주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울기 시작했다. 현우는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 공책을 놓았다. 형, 미안해요. 내가 도망쳐서. 혜운이 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현우야. 장례식이 끝난 후 사람들은 천천히 흩어졌다. 하지만 마을 전체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혜운과 현우는 병원으로 향했다. 서여진의 상태는 위태로웠다. 의사들은 그녀가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병실에 들어서자 여진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호흡은 얕고 불규칙했다. 현우는 조용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할머니, 그가 속삭였다. 여진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그녀의 흐릿한 시선이 현우에게 고정되었다. 수척한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현우야.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네가 정말 살아있구나. 현우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할머니, 준석이 형의 장례식에 다녀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가 우리를 도우려 했다는 걸 이제 알아요. 여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석이는 용감한 아이였어. 네가 살아있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우리를 믿어주셨으니까. 여진은 힘겹게 손을 들어 현우의 뺨을 쓰다듬었다. 이제 준석이에게 가봐야 할 것 같구나. 그 아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제발. 혜우는 조용히 방구석에 서서 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가슴은 아팠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느꼈다. 진실이 밝혀진 후의 평화, 오해가 풀린 후의 위안. 여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다. 괜찮아, 얘야. 이제 넌 안전해.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심장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가 점점 느려지더니 마침내 긴 직선과 함께 단조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현우는 여진의 손을 꼭 쥐고 흐느꼈다. 혜우는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쌌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날 밤 강화도 전체가 서여진을 위해 조용히 애도했다. 한때 그녀를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의 집 앞에 꽃과 편지, 촛불을 가져다 놓았다. 다음 날 아침 마을 회의가 열렸다. 주민들과 경찰 그리고 아동보호기관 관계자들이 모였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했고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결정이 내려졌다. 서여진의 집을 작은 도서관으로 바꾸기로 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공간으로. 또한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한 한 라인이 설치되었고 학교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해우는 현우와 함께 서울로 돌아갔다. 그는 이제 위탁가정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예정이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우가 차 안에서 물었다. 해우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넌 안전한 가정에서 지내게 될 거야. 학교도 다시 다니고 그리고 난 계속 널 지켜볼 거야. 할머니와 준석이 형은 이제 어디에 있을까요? 해우는 창밖에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처럼 아마 별이 되어 너를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현우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다가 이내 고요한 수용의 빛이 깃들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몇 주 후 서여진의 집이 있던 자리에 작은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서여진 기억 도서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입구에는 그녀의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서여진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해우는 서울로 돌아와 자신의 사무실 벽에 작은 명패를 걸었다.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들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서여진의 이름이 첫 번째로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전국적인 아동보호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더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현우가 새 학교에서 첫날을 맞이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아이들과 나눌 용기가 생겼다. 그의 가방 속에는 복원된 파란색 공책이 들어있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 한 여학생이 그에게 다가왔다. 넌 새로 온 아이구나. 내 이름은 지수야. 현우는 쑥스럽게 미소 지었다. 난 현우야. 그 공책은 뭐야? 지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현우는 잠시 공책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것을 열었다. 첫 페이지에는 준석이 쓴 문구가 적혀 있었다. 아무도 우리를 믿어주지 않았을 때 할머니는 믿어주셨어요. 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이건 정말 특별한 이야기야. 언젠가 들려줄게.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교실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의 빛이었다. 서여진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가장 약한 존재들, 특히 아이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쉽게 무시하는지에 대한 뼈아픈 성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의심하고 손가락질할 때 그래도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울 수 있었을까요? 서여진 할머니처럼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홀로 진실을 지키며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현우와 준석이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줄 누군가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어떤 아이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나요? 그들의 신호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 아이들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작은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